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17년 4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과 개헌, 대통령제의 한계에 이어서 이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대통령제 한계 관련해서 쭉 한국의 이제 이른바 대통령제를 해온 역사에 대해서 실패의 역사죠.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대통령제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대통령제의 실패가 명백한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대통령제를 유지를 해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촛불 집회를 해서 이제 박근혜 씨가 탄핵돼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촛불 집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촛불 집회에서 박근혜 씨가 쫓겨나고 지금 이제 대선을 해서 이제 뭐 전부 이제 정신이 없죠. 근데 촛불 집회 박근혜 씨를 쫓아내는 것은 이제 일반 민심이었습니다. 국민들이었어요. 근데 그 촛불 집회의 뭐라 할까요?로 인한 이제 어떤 정치적, 경제적 혜택이 국민들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정치권으로 거의 야권으로 거의 다 가 있죠, 지금. 특히 민주당 쪽으로 거의 다 가 있죠. 마치 이제 집권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이렇게 떠든다시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속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도 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민주당 뜻대로 되지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촛불 집회의 혜택을 전부 어부지리를 이게 정치권이 기득권을 가진 정치권이 다 챙겨 먹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일반 국민들은 뭐냐 이겁니다. 저 사람들 대통령 시켜주고 저 사람들 한 자리 해주기 위해서 촛불 집회를 한 거냐 이겁니다. 그다음에 촛불 집회를 한 게 박근혜 씨를 단지 대통령 자리에 쫓아내는 그것이 목적이냐 이겁니다. 거기서 끝나기 위해서 촛불 집회를 한 거냐 이겁니다. 그런 건 아니겠죠. 촛불 집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한번 이렇게 크게 이제 앞서 대통령제 한계에서 한국의 이제 역대 대통령의 실패에 대해 사례 쭉 설명해 온 거였는데 이걸 이제 체제로 분류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987년 체제하고 2017년 체제로 이렇게 이제 대비를 시켜볼 수가 있을 겁니다. 1987년 체제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말씀 이승만의 이제 친일 독재 정권, 그다음에 박정희의 이제 이른바 유신 독재,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 독재, 쿠데타 독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오고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의 이른바 이제 정책을 빙자하는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근데 군사 독재 정권 근데 민주화 이제 운동이 일어나기 전 87년에 이제 민주화 운동 전에 군사 독재 정권이 쭉 오다가 국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87년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 민주화 운동이 전개돼서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YS 정부 때 전두환은 이제 유배당하고 노태우는 감옥에 가고 이렇게 됐죠. 이제 이른바 이제 국가 반란죄, 내란죄로 이렇게 처벌을 받았죠.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그래서 노태우가 이제 전두환이를 유배를 보낼게라고 해서 거기서 끝났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이제 성과물이 뭘로 나타나냐면은 87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헌으로. 성과물. 그래서 개헌의 민주주의 성과물로 어떻게 됐냐면은 93년에 민주정부, YS 정부가 출범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반독재 투쟁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을 한 일반 시민들의 전국 각지 시민들이 참여해서 한 민주화 운동의 혜택이 성과물이 일반 국민들에게 이른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는 개헌을 통해서 민주주의 진전으로서 민주정부의 출범이라는 걸로 이렇게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고 민주화 운동의 시대적 정신을 반영한 개헌을 하고 그 개헌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진전돼서 일반 이제 국민들이 혜택을 받다 이거예요. 2017년 체제는 뭐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93년에 이제 민주정부가 쭉 출범을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왔다 이거예요. 왔는데, 이제 경제정책에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사기 정권이 등장을 했다. 이명박 박근혜. 이른바 경제대통령이라는 그 슬로건을 내걸어서 이른바, YS 정부는 문민정부, DJ 정부는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 그러니까 정치적 슬로건을 내건 데 비해서 이명박은 녹색경제, 박근혜는 창조경제, 이른바 경제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경제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어떤 정권이었냐면은 경제 정책을 빙자해서 해먹어버리는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 정권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촛불 집회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박근혜 정권, 최순실 박근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런 부정부패 권력형 경제 정책을 빙자한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는 이명박 때부터 쌓여온 거죠. 이른바 새누리당 집권 10년 동안에 계속 쌓여온 거죠. 그러니까 이 촛불 집회는 단지 이렇게 최순실 박근혜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새누리당 10년의 이른바 경제 정책을 빙자한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를 탄핵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권력형 부정부패, 정책을 빙자한 권력형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뭔가가 국민들한테 혜택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87년에 민주화운동에서 87년에 이른바 대통령 직선제로 이른바 반독재, 민주적인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보장하는 직선제 개헌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른바 권력형 정책을 빙자한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개헌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개헌을 해서 그 개헌으로 인한 경제적 어떤 그 혜택이나 성과물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촛불 집회에 참여한 일반 국민들에게 주도한 국민들한테 돌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헌이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87년에 이른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해서 지금까지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30년이 지나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87년 체제의 한계가 드러났어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무력하다라는 게 이제 부정부패로 가버린다라는 대통령제야. 대통령제에서는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로 가버렸다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거예요. 한계가 드러났다 이거예요. 근데 2017년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새로. 2017년 체제는 앞으로 30년 간다라고 쳐서 똑같이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권력 구조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예요. 87년의 개헌은 반독재,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주의 선거, 민주적 선거 개헌이었다 이거예요. 지금은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개헌을 해야 된다. 근데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개헌의 내용이 뭐냐? 권력구조의 개편밖에 없다. 대통령제에서 지금 오는 폐단이었기 때문에 30년 동안에 대통령제에서 오는 폐단이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하는 한은 이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를 막을 길이 없다 이겁니다. 정권이 야당이 잡나 한들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한국의 정치적 이제 현재 상황을 보면은 87년 체제 이전에는 어땠냐면은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른바 이승만에서부터 이제 전두환 노태에 이르기, 박정희 전두환 노태에 이르기까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무소불위의 폭압 정치였죠. 폭압 정치였어요. 폭력에 의한 부정선거를 했죠. 이승만 조폭동원해서 폭력적인 부정선거를 했죠. 그래서 4.19 투쟁이 일어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박정희는 이제 5.16 군사 쿠데타를 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삼선 개헌을 하면서 유신 독재를 했죠. 삼선 개헌을 해서 이제 이른바 인권 탄압을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엄청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렇게 그 다음에 언론 통제를 했죠. 이건 언론 장악이 아니고 언론 통제입니다. 검열이 그냥 완전히 통제, 공산국가의 통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착취죠. 중국 같은 나라도 조금 경제가 성장하니까 어떻습니까? 임금을 정책적으로 올리고 있잖아요, 나라가. 어땠습니까? 군사정권 시절에는. 무조건 하고 이렇게 임금 투쟁을 하면 무조건 하고 빨갱이라고 해서 잡아넣고 이렇게 억압하고 탄압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을 내세워가지고 부정부패, 권력, 정말로, 이때는 재벌도 꼼짝을 못 했잖아요. 그게 네 돈이야. 그러니까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가 너 이리 가져와 하면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게 이제 87년 체제 이전의 상황이에요. 근데 87년 체제, 앞서 말씀드렸던 87년 체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제왕적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포압정치, 사람을 죽이고, 언론을 완전히 이렇게 통제를 하고, 사람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하고, 다들 그러니까 불안해서 벌벌벌 떨게 하고, 노동 착취하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 이렇게 막 이렇게 해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이 딱 드러나서,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했다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해서 이제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 여전히 87년 체제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모순이 드러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 이제 일어났냐면은 정경관언 종교사법 기득권이죠. 이 기득권 유착의 부정선거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87년 체제 이전에는 어떤 선거? 관권 부정선거였어요. 관권 부정선거였어요. 권력을 동원한 부정선거였어요. 87년 체제에서는 뭡니까? 권력을 동원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기득권이죠. 정경관언 종교사법 유착의 기득권 유착의 이른바 부정선거죠. 그런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차떼기당. 정경 유착이잖아요. 차떼기당 이해창 씨. 신한국당 시절에 DJ하고 할 때게, 또 노무현과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할 때게, 차떼기당, 그 다음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 그 다음에 성완종 리스트, 다 뭡니까? 기득권, 정경관은 종교사법 유착의 어떤 그 부정선거 행위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그 다음에 2012년에 이제 국정원, 이렇게 국방부 보훈처, 권력형 부정선거, 다 관권, 이게 이제 관권이라는 게 권력형으로 갔죠, 이것은. 그러니까, 기득권, 조금 다르죠. 87년 이전과 87년 체제의 그 부정선거 구조가 좀 다르죠. 형식적으로는 지금 이제 민주주의 투표를 하는 체제, 87년 체제는. 그 다음에 이제, 권력형 부정부패의 비리,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권의 무능이 만연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2000년도라서 노무현 정부, 이제 참여정부 때 이제 이른바 21세기, 포스트 상김 시대의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뭔가 21세기를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기초를 다져야 될 정권인데, 여전히 20세기의 그 낡은 패러다임, 진보 보수라든지, 독재 대 반독재, 그 다음에 이제 운동권 대 비운동권, 그 다음에 친노 대 이제 비노, 반노, 뭐 이런 게 밥그릇 싸움, 이렇게 해서 나라 경영이 뭔지도 모르고, 정치권에 이제 무능에 만연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과 정말로 싫어하는,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한나라당도 싫고,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이 무능하다 보니까 관료주의의 도덕적 해이하고 이렇게 만연된 거죠. 정치권이 이제 글로벌화된 세상에서 이렇게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되고 정치 외교도 다 글로벌화되다 되고 있는데 정치권은 안에서 밥그릇 싸움으로 그냥 눈이 뒤집혀 있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관료들한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유엔 사무총장까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관료주의, 극을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정치가 국가를 주도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관료들이 주도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병우라든지 누굽니까 황교안이라든지 다 이 관료들이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 사무처 반기문이라든지 기타 등등 최경환이라든지 다 관료들이에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정치권도 다 관료들이 이제 거의 중심 세력이 되고 있어요, 관료 출신들이.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이렇게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서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다. 관료들은 뭡니까? 책임을 안 져요. 선출직이 아니니까. 개판을 쳐도 다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전부 다. 정책은
실패한 정책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근데 외환위기다, 뭐다 해가지고 수만의 그 가정이 파괴되고 국민들이 죽고 자살하고 난리인데 실패한 정책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실패한 정책, 왜 실패한 줄 아세요? 부정부패 비리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부패 비리가 없으면 정치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황당한 논리를 가지고 전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전부 한 통속이 돼가지고 검찰이고 법원이고 이 관료들이고 전부 한 통속이 돼가지고 다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재벌이고 뭐고 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다음에 대통령 사면해가지고 재벌 원하들은 전부 다 그냥 아픈 척하고 옆에 주사바늘 꽂고 있으면 전부 사면된다 이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일반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못 살겠다 이거 못 살겠다.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미래가 앞이 안 보인다.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 내 인생 포기야. 나 결혼 안 해. 자식 안 낳아. 뭐 이렇게 돼버린다. 이렇게 와버렸대. 이게 지금 87년 체제가 보여준 지금 30년 동안에 보여준 현상이다. 이게. 이른바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해 왔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지금 30년 동안 나타난 현상이다. 이거. 그러니까 명백히 이 87년 체제의 한계가 지금 드러났어요. 이건 달리 말하면 대통령제 한계가 모순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2017년 체제, 이거 촛불 집회 이후의 체제에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형태로 체제를, 2017년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권력 구조를 그렇게 개편해 가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다 이 대통령제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거 지금. 대통령제하고. 독재, 그 다음에 이런 그 부정부패 비리, 양극화, 무책임, 이런 것들이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이 다 대통령제하고 직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017년 체제를 만들어 새로 구축해 가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87년 체제의 한계와 모순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와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정치권은 부도덕함하고 무능함이 넘쳐가지고 썩은 물이 되어버렸죠. 회전문식으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30년 동안 계속 해먹는 거예요. 계속 해먹었어요. 근데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지금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막 온 썩은 냄새가 온 천지에 진동을 하고 있어요. 여든 야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흘러가야 되지. 흘러가지 않으니까는 양쪽 다 썩어가지고 무능하고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오로지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뭐 이렇게 동교동계네 상도동계네 친노네 반노네 친문이네 비문이네 뭐 이렇게 친박이네 비박이네 친이네 뭐네 개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야 불문하고 정당의 책임 정치가 실종됐다 이거예요. 아무리 개판을 쳐도 당명만 바꾸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유당, 공화당, 뭡니까 민정당, 그 다음에 뭐 3당 합당 신한국당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한나라당,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새누리당,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뭡니까? 또 갈라졌죠. 뭐 이렇게 자유한국당, 뭐 바른정당 이렇게 갈라졌죠. 그 다음에 야당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야당도 뭡니까? 이렇게 뭐 민주당, 뭐 평민당, 하여튼 뭐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뭐 새천년 뭐 민주당, 뭐 평화민주당, 뭐 평민당,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새정치연합 또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국민의당 이렇게 막 계속 변했잖아요. 또 민주노동당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온갖 이름 막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름이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를 지경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당의 이름을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바꾸는 건 무엇입니까? 책임을 하나도 안 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름을 200년 동안 바꿨습니까? 안 바꿨어요. 영국의 보수당하고 노동당이 이름을 바꿨습니까? 안 바꿨어요.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이나 기독교 사회민주당이나 이런 그 주력 정당들이 이름을 바꿨습니까? 안 바꿨어요. 일본의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자민당이죠. 자유민주당이 자민당 이름을 바꿨습니까? 일본 야당은 막 이제 계속 이 사회민주당으로 오다가 후에 이제 이름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요. 일본의 그 야당이 이름이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그때부터가 뭡니까? 야당의 몰락의 시기입니다. 몰락하고 일치해요. 야당이 몰락하고. 그나마 자민당하고 사회민주당인가 야당 이름이 당명을 그대로 유지해 왔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자민당한테 완패를 당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선진국의 경우에 당명을 이렇게 바꾸지 않는다는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라는 거죠.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의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수구 꼴통이든 진보 좌파든 뭐든 관계없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박근혜 게이트 하면은, 야, 우리 새누리당 버리고, 바른당, 이렇게 자유한국당 바꾸고, 또 이렇게 우리 새정치연합 딱 바꾸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리 국민의당 막 바꿔버려요. 그러면은, 새누리당 할 때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 우리는 몰라. 그 다음에, 새정치연합 할 때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 우리는 몰라. 이겁니까? 이게 무책임 정치죠. 이거 무책임 정치는 뭡니까? 내가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콱 찔렀어요. 사람 죽였어요. 그런데 바로 죽여놓고 나서 나는 이제 홍길동을 나는 이주일로 바꿀 거야. 이주일로 바꿨어라고 해서 그럼 내가 살인을 한 사실이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까? 내가 살인자가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만적입니까?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기존 정치권은 여든 야든 모조리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들을 책임을 하나도 안 지고 챙겨먹고 막 온갖 것만 챙겨먹고 문제 생기면은 그냥 이름만 바꿔버리고 그래서 나하고 관계없어. 우리가 안 했어. 이런 식으로 간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당 이름을 걸고서 끝까지 그 대가를 치르고 나중에 반성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이른바 그 정치의 기본이죠. 정당 정치의 기본이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정당 정치하고 그런 선진국의 정당 정치가 같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한국의 정당 정치는 쓰레기 정당 정치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재 정권 하에서의 거수기 역할을 하다가 87년 체제에 넘어오면서 87년 체제 이전에는 오늘 정당이라는 게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하고 이제 물론 야당은 상김시대 때니까 목숨을 걸고 투쟁을 했죠. 그러니까 상금시대에는 그 시대적인 역할과 사명을 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87년 체제로 이제 사실 반독재 투쟁이 끝나고 민주화로 넘어오면서 상김시대가 이제 보상을 받는 이제 정권 집권을 해서 보상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에 실패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이렇게 지는 모습을 이렇게 명확하게 보였어야 되는데, 막 이름 바꾸고 뭐하고 자기 안에서 치고받고 싸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명박 박근혜한테 사기당해서 뺏겨버린 거죠, 정권을.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도 지금도 계속 당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 이름 바꾸면 면피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87년 체제는 권력 구조뿐만이 아니라 정치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모조리를 다 물갈이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죠. 2017년 체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만 한다라는 걸 말을 하죠. 이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사람도 모조리 바꿔야 된다라는 걸 말을 하죠. 예. 한국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바꿀 거냐? 먼저 이제 한국의 정치 현실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갈 거냐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권 현황을 먼저 이제 살펴보고.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한국의 정치권 상황을 보면은 지금 다당제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친노와 비노로 분당이 됐죠. 그래서 친노계가 더불어민주당이 되고 비노계가 국민의당으로 갔죠. 그 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안에 지금 친문과 비문으로 또 갈라져서 분당되려고 하고 있어요. 분열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새누리당은 이제
예, 최순실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친박하고 비박계로 분당이 됐죠. 이른바 친박계는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비박계는 바른정당으로 갔죠. 근데 또 이 친박계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또 이 안에서 또 밥그릇 싸움으로 분열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도. 벌써 지금 크게 이제 4개로 갈라졌는데 지금 여기서 또 추가로 더 분열될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정의당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새로이 또 시민사회에서 뭔가 정치권에 그 진입하려고 하는 새로운 정당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뭐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빠른 속 다당제로 가고 있어요. 예, 예, 다당제로 분열되고 있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이런 다당제의 분열 구조는 어떻습니까? 밥그릇 싸움이죠, 전부 다. 예,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고 이념 싸움이에요. 어떤 그 의미가 있는 이념 싸움이 아니라 밥그릇을 염두에 둔 이념 싸움. 이념은 하나의 슬로건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밥그릇 싸움에 불과한. 근데 밥그릇 싸움이다 보니까 이건 구조적으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밥그릇을 먹고 싶은 거 챙겨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놈한테 밥그릇을 뺏기면 못 먹어요. 이게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다당제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럼 다당제가 진행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현재 대통령제인데, 87년 체제 지금 대통령제 속에서 다당제가 진행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당제면은 어느 정당도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껏 해봐야, 많이 얻어봐야 뭐 몇십석, 뭐 80석, 70석, 60, 이렇게 돼갈 겁니다. 100석을 넘기가 힘들어요. 100석을 넘기가 힘들어요. 다음번 선거를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과반 정당이 나오기가 힘들어져요. 중소정당이 난립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과반 이상을 장악한 어떤 그 정당이 안정적으로 정권을 주도하기가 힘들어져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를 하면 중소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면은 그 정당의 대통령이 표를 얻는다 한들 몇 퍼센트를 얻겠습니까? 전체 유권자의 10% 얻으면 대통령이 돼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온갖 놈들이 이제 대통령 한다고 막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난리를 칠 건데, 막 흩어질 거예요. 그러면 사표 문제가 아주 심각하면 대표성이 없어요. 예, 사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대표성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표 문제나 대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제 만약에 어느 특정 정당이 이제 뭐 몇십 석을 이제 뭐 100석이 안 된 그런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해가지고 집권을 했다고 합시다. 대통령이 당선돼서. 그러면 이 대통령하고 그 집권당이 이제 집권당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당이. 그럼 그 집권 여당이 되겠죠. 이 집권 여당하고 대통령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대로 전국을 주도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완전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면은 압도적으로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야당이 다수당이 돼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집권당이 80석을 가진 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가지고 당선돼서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됐다라고 하면은 국회가 220석이 돼버려요. 야당이 그냥 마음 안 들면 대통령 탄핵해버려요. 대통령 탄핵해버리잖아요. 식물 대통령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집권당은 식물 집권당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을 놔두고 정당 간의 그 권력 분점 연합을 해가지고 권력 분점을 하자 뭐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게 87년 체제가 계속 더 악화되죠. 87년 체제의 모순이 악화되죠. 그 87년 체제의 모순이 뭐였습니까?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죠. 그렇죠? 연립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나눠먹기가 더 심해져요. 나눠먹기가 더 심해져요. 정책이 개판이 돼요. 안 그래도 지금 특정 단일 정당만으로도 정책을 이렇게 못해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이제 연립을 하게 되면은 중구난방이 돼요. 적어도 3개 이상 정당이 연립 정권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중구난방이 돼요. 서로 그냥, 각자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다수당이 진행된 상황에서 현재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은 국회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국회가 되고 대통령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도 싫고 야도 싫어, 새누리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어, 너 정치권은 전부 싫어. 국민들 7, 80%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국민들의 7, 80%는 지금 막 떠들고 어쩌고 하는 10% 정도도 안 됩니다. 실제로 인터넷이나 막 여기저기서 언론이고 뭐고 막 떠들어 제끼는 건 전체 유권자의 10%도 안 돼요. 그냥 거의 선거 때만 발광을 하는 그 선거꾼들이나 이렇게 떠들지 실제로 7, 80% 이상의 대다수 국민들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 불신이 더 가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트럼프나 뭐 그런 것도 괜히 나옵니까? 이런 정치 불신이 커지니까 또 정치부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이제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돼서 나 못 살겠어 그러면은 그래 독재가 나왔어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요. 또 포퓰리스트가 이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독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독재로 돌아가요.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될 위험이 높아요. 지금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런 점에서 87년 체제의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 2017년 체제에서 빨리 이 권력 구조를 개편을 지금 대통령제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대통령제를 이렇게 바꾸는 권력 구조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헌이 지금은 절실한 상황이 있어요. 지금 여든 야든 기존 정치권 밖으로 챙겨주려고 촛불 집회를 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삶과 자식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서 촛불 집회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이렇게 촛불 집회를 했으면 그걸 구체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구체화는 어떻게 합니까? 정치권한테 맡깁니까? 뭐 문재인한테 맡기면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이재명이나 누굽니까? 안희정이나 이런 저런 뭐 오중이 또중이나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안철수나 뭐 그다음에 야당은 뭐 새누리당 계열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온갖 잡동사니들한테 그냥 그 대통령 시켜주려고 촛불 집회 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 촛불 집회 참여한 시민들이 나서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주도를 해야 됩니다. 시민사회가 주도해서 개헌을 해야 됩니다. 기득권의 눈이 멀어있는 지금 그 정치권한테 개헌을 맡기면 안 됩니다. 권력구조를 이렇게 시민과 미래 자식 세대들을 또는 미래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동영상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제도와 기득권의 물갈이를 주제로 해서 탄핵과 개헌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